이혼이 서류 한 장일 줄 알았던 고성이가 박진석에게서 돌아온 한마디를 듣는 순간 그 결혼이 사랑도 계약도 아니라 감금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는데요. 문제는 그 감옥의 열쇠가 고성의 손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고성이는 44화에서 이미 바닥을 본 사람이었어요. 압구정 아파트, 청담동 빌라를 시세보다 10% 다운한 금매로 내놓고 일주일 안에 계약금 받게 해주면 수수료 거부를 외칠 정도로 급했는데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추가 근저당 33억이 잡혔다고 했죠. 고성이는 그걸 나 몰래 했다고 라고 소리쳤지만 등기부는 너무 깔끔했고 변호사는 무효 확인 소송을 말했어요. 소송 계약금이 1억이라는 말을 들은 고성이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얼굴이 됐습니다. 카드도 안 긁히고 통장 잔액도 바닥이고 남아있는 건 체크카드 한 장뿐. 고성이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돈이 끊긴다는 건 선택지가 끊긴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도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부부라는 이름을 걸고 박진석을 만나러 갔습니다. 고성이는 이혼해요라고 말했는데요. 박진석은 고성이의 결심을 비웃지도 않았어요. 더 무서운 건 그 무심함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이혼? 내가 이혼을 왜 해? 이혼 안 해. 라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고성이가 그 자리에서 느낀 감정은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어요. 굴욕이었고 공포였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확신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놓아줄 생각이 없구나.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200만 원을 남겨뒀다고 말했어요. 호텔에서 자고 먹고 사흘이면 사라질 돈이라고 계산까지 붙였죠. 고성이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200만 원은 배려가 아니라 고성이가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는지 박진석이 정해주는 거리였거든요. 그리고 박진석은 덧붙였어요. 당신이 사준 것들만 가져가야지. 내가 불린 재산까지 훔쳐내고 그래. 고성이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집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공로가 아니라 절도로 규정되는 걸 봤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이름으로 박진석이 고성이를 어떻게 바라봐 왔는지가 한 문장으로 드러났죠. 고성이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은 집이 아니었거든요. 고성이에게 그곳은 박진석의 시선이 닿는 감옥이었고 고성이가 숨을 쉬는 방식까지 박진석이 정해버리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고성이가 머물 호텔을 찾으려는 순간부터 박진석의 감금형 결혼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성이가 예약을 하려 하자 결제가 막혀요. 체크카드가 먹히지 않고 다른 카드도 거절로 뜹니다. 고성이는 순간 멍해져서 왜 이래? 를 반복했는데요. 그때 상담원이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말해요. 사모님 카드 사용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제한이라는 말이 이렇게 차갑게 들릴 수 있나 싶었죠. 고성이는 그제야 박진석이 이혼을 안 한다고 말한 건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의 감정을 설득할 필요가 없었어요. 박진석은 고성이의 통장을, 카드 한도를, 신용을, 주소지를, 명의들을 이미 장악해 두었거든요. 고성이는 당장 떠날 수 없어 잠시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는데요. 그때 또 하나의 벽이 나타났습니다. 고성이가 늘 부리던 사람들, 늘 사모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은 전화를 받지 않아요. 받더라도 목소리가 달라졌죠. 이사장님, 그건 저희가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성이는 알아챘어요. 박진석이 돈을 끊어버린 순간 고성이의 권력도 같이 꺼져버렸다는 걸요. 고성이는 처음으로 이름만 남은 사모님이 됩니다. 이때 고성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 딸 박영나였어요. 그런데 고성이는 박영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식조차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사랑을 말하는 대신 명령을 했고 위로를 주는 대신 불안을 심었고 손을 내미는 대신 붙잡았거든요. 고성이는 박영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영나야, 내가 좀 도와줘라고 말했는데요. 박영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또 나한테 뭘 시키려고? 이 한마디가 고성이의 심장을 찌르는 듯 했어요. 고성이는 딸이 자신을 엄마가 아니라 관리자로 기억한다는 사실을 마주한 거죠. 고성이는 감정을 눌러서 엄마가 정말 급해서 그래라고 말하지만 박영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박영나는 43화에서 프리덤 작가로 인정받고 이지환의 마지막 근무를 마주하면서 스스로 약속했거든요. 더 이상 엄마의 기분이 내 인생보다 앞서게 두지 않겠다고요. 박영나는 결국 엄마, 내가 엄마를 구하면 내가 다시 엄마한테 갇혀요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고성희에게는 배신처럼 들렸고 박영나에게는 생존처럼 들렸어요. 여기서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고성희가 딸에게 울면서 말하거든요. 영나야, 엄마 지금 혼자야. 엄마는 내가 없으면 끝이야.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부탁과 함께 협박이 섞여 있어요. 고성희는 무의식적으로 덧붙입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너도 같이 끝이야. 박영나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져요. 엄마의 사랑은 늘 우리라는 말로 포장된 감금이었거든요. 고성희는 그날 밤 결국 박진석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도 막히고 갈 곳도 막히고 연락망도 막혔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요. 집은 여전히 고급스럽고 비싼 가구들이 반짝이는데요. 그 반짝임이 고성희에게는 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아름다운 감옥이니까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돌아왔네. 고성희는 화가 나서 내가 돌아온 게 아니라 당신이 길을 막은 거잖아. 라고 소리치지만 박진석은 고성희의 분노를 소음처럼 처리합니다. 박진석은 그럼 어디 가려고? 내 이름이 붙은 카드로? 라고 아주 조용히 되묻습니다. 고성희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혀요. 박진석이 고성희의 삶을 내 이름으로 정의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혼은 안 돼. 대신 내가 조용히 있으면 필요한 만큼은 줄게. 고성희는 이 말을 듣고 이해합니다. 박진석에게 고성희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이미지 관리용 사모님이고 필요할 때 꺼내는 명패였던 거죠. 고성희는 내가 당신의 전시품이야? 라고 묻고 박진석은 웃지도 않고 말합니다. 전시품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지. 그 말이 고성희를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감정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거니까요.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외부의 시선에서 터집니다. 다음 날 아침 고성희는 재단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직무해제 통보 이후 고성희를 이사장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사모님이라고만 부르기 시작했어요. 호칭이 바뀌는 순간 고성희의 사회적 위치가 추락하는 게 보입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바라는 게 이거라는 걸 알아요. 고성희가 밖으로 나가든 말든 이미 박진석이 이혼하지 않는 부부의 형태로 고성희를 박제해버린 겁니다. 고성희는 법적으로 아내이고 사회적으로 사모님이고 실제로는 감금된 사람. 이게 박진석이 설계한 감금형 결혼의 실체였죠. 고성희는 이 판을 뒤집기 위해 박성재를 떠올립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아들이고 그 집안에서 유일하게 박진석과 맞서본 적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성재는 지금도 자기 삶이 꼬여 있어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짝사랑하고 이지혁과 절친이면서도 갈등을 숨기지 못하고 무엇보다 이수빈과의 관계가 집안 문제로 계속 흔들립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어 성재야, 엄마가 부탁이 있어라고 말하지만 박성재는 차갑게 묻습니다. 엄마, 또 누구 망하게 만들려고요? 고성희는 그 말에 또 한 번 절망합니다. 고성희가 사람을 다루던 방식이 결국 아들한테도 불신으로 남아있었던 거죠.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뜻밖의 곳에서 와요. 박영나가 쓰기 시작한 웹툰 기획안이 재단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부유한 감옥이라는 제목이 붙은 파일이었는데요.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는 남편 도망치려 해도 막히는 카드, 막히는 통장, 바뀌는 호칭, 그리고 이혼은 안 되라는 문장이 아주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고성희는 그걸 보고 손이 떨립니다. 박영나가 자신을 폭로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겪는 감금을 이야기로 꺼내버렸다는 사실이 무서웠어요. 박진석은 그걸 모르는 척하지만 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말하죠. 딸 교육 잘했네. 이제 우리 집 얘기가 밖으로 나가겠어? 고성희는 울컥하지만 동시에 박영나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박영나가 딸로서가 아니라 작가로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남으려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고성희는 결국 결심합니다. 박진석이 만든 감옥에서 탈출이 아니라 숨구멍을 만들기로요.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정면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요. 고성희는 조용히 자신의 과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추가 근저당 33억이 어떻게 설정됐는지, 누구 인감이 쓰였는지, 재단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 그리고 박진석이 누군가를 잡기 위해 사람을 동원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지요.
고성희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합니다. 소송 계약금 1억 꼭 필요한가요? 변호사는 사모님, 그 규모면이라며 말을 흐리는데요. 그 순간 고성희는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럼 1억을 만들면 되죠. 고성희는 여전히 고성희였어요. 다만 예전처럼 남의 인생을 흔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요. 마지막에 반전이 살짝 들어갑니다. 고성희가 1억을 만들 방법을 찾다가 자신이 완전히 통제당한 게 아니라는 흔적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박진석이 통장에 200만 원을 남겨둔 그날 누군가 고성의 명의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소액을 여러 번 이체해둔 기록이 숨어 있었어요. 고성희는 그걸 보고 잠깐 멍해집니다. 이건 박진석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박진석은 큰돈으로 질서를 만들지 이런 잔돈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고성희는 그 순간 누구를 떠올립니다. 박영나? 박성재? 아니면 박진석의 주변에서 조용히 판을 읽고 있는 누군가. 고성희는 확신하지 못한 채 파일을 저장해둡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이 감옥에도 틈이 있구나. 고성희는 여전히 이혼 불가라는 문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이제 알게 됐어요. 이 감금형 결혼의 실체는 집에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고성희가 밖으로 나가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걸요. 고성희는 그 구조를 부수기 위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고 박영란은 그 구조를 글로 드러내면서 세상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두 사람이 감히 흔들 수 없도록 더 단단한 자물쇠를 준비하고 있겠죠. 그런데요, 박진석이 마지막으로 고성희에게 건넨 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진석이 아주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말했거든요. 고성희, 내가 이혼을 원할수록 난 더 절대 안 놔. 그 말이 사랑이 아니라 소유라는 걸 알면서도 고성희는 이상하게도 눈을 감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도망이 아니라 반격으로 살겠다는 결심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반격의 첫 번째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